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지금 홍익대학교 외래교수로 있는 김종석 교수입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오늘 한국 경제가 위기로 가고 있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금 한국 경제는 서서히 시들어가고 있고 장기 침체 국면에 이미 코로나 사태 이전에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시장경제 기본 원리를 부정하는 현 정권의 반시장적 경제정책 때문입니다.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자유주의적인 경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요지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그림이 좀 생뚱맞다고 느끼시겠지만 시장경제를 이해하는데 이게 본질입니다. 시장경제는 누가 만든 제도가 아니고요. 사람들이 잘 살겠다는 최소 노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얻겠다는 어떤 우리 DNA에 녹아있는 합리 본능이 석기시대부터 청동기, 철기시대를 거쳐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있는데 그것을 뒷받침하는 일종의 소프트웨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커피의 대부분은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에서 온다고 그럽니다. 거기서 커피를 재배하는 농민이 있고 또 그것을 모아다가 수출하는 거기 현재 업자가 있고 또 그것을 배에다 싣고 몇 날 며칠 인천이나 부산으로 오는 또 배가 있고 도착하면 또 하역하는 근로자와 운송업자들이 있고 그것이 또 어제든 그제든 우리가 자주 가는 커피숍에 배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때 가서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카푸치노 한 잔 주세요 했을 때 언제든지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에게 커피를 주는 이 연결고리, 이걸 유식한 말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합니다만 우리는 여기서 뭘 볼 수 있느냐? 이 연결고리 상태에 있는 모든 개개인들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전부 농민이나 운송업자나 자기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이것을 누가 계획한 게 아닙니다. 각각의 생산자와 공급자들이 자기한테 가장 좋은 조건을 제공하는 거래 상대방을 만나서 가장 좋은 조건으로 서로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계약을 통해서 인도네시아의 커피 농장에서부터 여의도의 커피숍까지, 충무로의 커피숍까지 연결돼서 부드럽게 이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기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죠. 이걸 누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공무원이 한 것도 아니고 무슨 회사가 기획한 게 아닙니다. 그냥 저절로 자연스럽게 연결된 공급 연결망이고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연결망에 있는 사람 하나하나가 전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시장경제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시장경제 국가라고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 어디에도 대한민국은 시장경제 국가다, 자본주의 국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119조 1항에 보면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 이게 이제 많은 헌법학자들이 대한민국이 자유주의 시장경제 국가임을 천명한 근거 조항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시장경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적 융성과 오늘이 있게 한 그 경제적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인데 시장경제는 누가 만든 사람이 없고 이게 진화하는 일종의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누구에게 나눠주는가의 생산, 분배, 소비의 모든 의사결정이 이기적 동기를 가지고 먹고 살자고 하는 경제 주체들이 분산돼서 누가 커피를 만들고 누가 우유를 생산하고 누가 신발을 생산하고 누가 강의를 하는지 각자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고 그것이 생태계를 형성해서 가장 좋은 효과를 내는 게 시장경제의 비밀이죠. 그러면 직관적으로 이렇게 이기적인 주체들이 분산돼서 의사결정을 하는 경제활동이면 우리의 직관과 상식으로는 아수라장이 돼야 됩니다. 오히려 국가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은 안정적이고 질서정연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남북한의 예를 보든지 아니면 과거 공산주의의 실패를 보면 오히려 국가가 모든 것을 지시 통제 감독하던 시스템은 비효율과 부패와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졌고 오히려 이렇게 분산된 의사결정과 이기적 동기로 경제활동을 하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이나 미국 같은 시장경제 국가들은 오히려 번영이 지속됐고 지속적인 발전을 했거든요. 이게 우리의 직관과 어긋나는 현상이죠. 어떻게 보면은 아이러니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 다 아는 얘기지만 18세기에 아담 스미스가 바로 여기에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이 있다. 그런데 시장 기능이라는 것을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은유적으로 문학적으로 표현했을 뿐인데 이 시장 기능은 그럼 과연 무엇이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경제활동을 하지만 그것이 남을 의도하지 않게 남에게 이로운 결과를 초래한다. 제가 강의실에서 종종 재미있게 쓰는 예 중에 하나가 배추값이 폭등하니까 사람들이 김치를 아껴 먹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배추가 귀하니까 김치를 아껴 먹자는 애국심과 사회적 의식 때문이었겠습니까? 아니죠. 김치가 비싸지니까 덜 먹는 게 나한테 이익이거든요. 김치찌개 안 해 먹거든요. 김치볶음밥 안 해 먹는다고요. 이기적 동기로 덜 먹는 게 이익이니까 덜 먹지만 배추값이 폭등하자 사람들이 김치를 덜 먹으니까 나라 전체적으로는 절약운동이 벌어진 거죠. 더 놀라운 거는 농민들은 높아진 배추값을 보고 배추를 막 무밭 고추밭을 배추밭으로 바꿔요. 그럼 이 농민들이 지금 도시민들이 배추를 못 먹는 게 안타까워서 배추를 더 심었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다 이기적 동기에 의해서 자기한테 유리한 선택을 했을 뿐인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 손, 가격 기능, 시장 기능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니까 배추 소비는 절약되지만 농민들은 배추를 더 만드는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 이게 바로 우리 고등학교 때부터 배운 국부론의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국부론 읽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솔직히 다 읽어보진 못했는데 누가 읽어본 사람이 그러는데 그 방대한 저술에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말이 단 한 번 나온답니다. 근데 그 한 번 나오는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담 스미스의 브랜드가 됐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문장은 매우 중요한 문장이면 틀림이 없겠죠. 그게 바로 이 슬라이드에 있는 바로 이 얘기고 이거는 사실은 대입 논술 지문으로도 나오니까 우리 교양에 있는 모든 국민들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빵집 주인이나 양조장 주인이 맛있는 빵이나 포도주를 만드는 거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다. 이 사람들은 공익과 무관하다. 이게 바로 시장경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바로 시장경제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사람들의 이타심이나 혁신의지가 아니라 이기심과 탐욕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단어로 보면 부정적인 의미를 갖지만 오히려 역설적으로 인간이 잘 살겠다는 욕망, 선사시대, 석기시대가 청동기, 철기로 변한 것도 이기심과 탐욕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그 머나먼 유럽과 중국이 연결된 실크로드, 그 험난한 그 중앙아시아에 실크로드가 생긴 것도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이기적 동기에서 생긴 거지 무슨 동서 문화 교류를 위해서 맺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장 경제를 움직이는 힘은 사람들의 잘 살겠다는 욕망, 그것을 탐욕이라고 표시해도 좋고 이기심이라고 표시해도 좋은데 이 세 가지의 힘이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작동되게 하는 그 제도적 설계가 바로 시장경제의 오늘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수세기 동안 인간의 잘 살겠다는 욕망이 어떻게 우리에게 물질적 풍요와 번영을 가져왔는가를 연구했더니 여기 보시는 세 가지 조건이 시장경제의 성공의 요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재산권, 사유재산의 보호입니다. 둘째가 경제활동의 자유, 계약의 자유, 계약의 이행입니다. 뭐냐면 원하는 거래 상대방과 원하는 조건으로 자유스럽게 사고 팔 수 있는 그 권리, 이게 바로 경제활동의 자유죠. 그리고 세 번째가 그 경쟁이 공정하고 자유로워야 됩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만족이 돼야 됩니다. 이 중에 하나 내지 두 개의 조건만 깨져도 천민자본주의가 되고 불완전한 시장경제가 되는 겁니다. 전 세계 100여 개의 나라 중에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선언한 나라가 절대 다수지만 그 나라들이 다 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남미나 동남아의 많은 나라들은 다 시장경제 자본주의 한다고 했지만 굉장히 못 살아요. 왜냐하면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거나 경제활동이 규제되고 있거나 아니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아니라 오히려 독과점과 시장 지배력의 남용이 횡행하는 그런 경제가 되면 시장경제, 아담 스미스가 보았던 그 보이지 않는 손의 위력이 발생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힘줘 드리냐 하면 지금 한국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현 정권이 문재인 정부가 지금 바로
일관되게 경제정책에서 사유재산권과 재산권을 훼손하고 있고, 경제활동의 자유, 원하는 거래 상대방과 만나서 원하는 조건으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의 자유를 훼손하고 있고, 그리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보다는 경쟁은 나쁜 것이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담합을 조장하는 이런 정책들을 지금 무수히 쏟아내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 경제의 활력을 떨어지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의 요지는 바로 이 그림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왼쪽에 보면 이 물과 불이라는 게 얼마나 이 무서운 자연의 힘입니까? 그런데 이 물을 잘 댐을 가두어서 활용하면 우리에게 유용한 전기도 만들어주고 수자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물을 잘못 관리하면 이렇게 홍수가 나고 우리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습니까? 불도 얼마나 무서운 자연의 힘입니까? 이걸 잘 관리하면 우리에게 난방도 해주고 에너지도 주지만 잘못 관리하면 이렇게 산불이 나고 우리 재산을 태우고 생명을 위협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인간의 잘 살겠다는 욕망, 이기심과 탐욕은 기본적으로 자연현상입니다. 만유인력과 같은 자연현상이에요.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고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장경제는 인간의 잘 살겠다는 욕망, 이 자연의 힘을 바로 댐을 쌓아서 물의 힘을 이용하고 난로를 만들어서 불의 힘을 이용하듯이 우리에게 이용한 인간의 잘 살겠다는 욕망과 이기심이 우리 모두에게 공익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설계가 바로 시장경제라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이기심이 우리 모두에게 공익과 일치하게 하는 그 제도적인 기제가 바로 재산권의 보호, 계약의 자유, 그리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다. 그리고 이 셋 중에 하나 내지 두 개라도 깨어지면 바로 시장경제는 성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장의 실패만이 두드러지게 된다. 그래서 지금 시장경제의 장점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즉 인간의 잘 살겠다는 그 욕망, 합리본능을 우리 모두의 경제적 번영과 물질적 풍요로 이어지게 하려면 바로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고 지금 한국 경제의 위기는 현 정권의 바로 이러한 반시장적인 시장을 위협하는 그리고 인간의 잘 살겠다는 본능을 우리 모두에게 공익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장치를 지금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현 정부의 그 경제정책 저변에 깔린 아주 우려스러운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이건 기본적으로 뭐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파와 좌파를 가를 때 또는 진보와 보수를 가를 때 경제정책 측면에서는 이 좌파들은 시장을 부정합니다. 시장은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하다. 그래서 시장 기능을 불신하고 따라서 정부가 개입해서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정부 기능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좌파입니다. 우파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정부라는 조직이 정치인과 관료가 구성하는 조직이지만 이 정치인과 관료들이야말로 정부 실패의 원인이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오히려 민간인들이 오히려 더 정직하고 성실하게 경제활동을 한다. 그래서 우파는 대개 민간경제 활성화, 시장 기능의 존중, 그리고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현 정부는 뭐 의문의 여지 없는 좌파 정부고 바로 이 사람들은 시장을 불신하고 정부 기능을 확대하는 그런 그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경제학에서 정치경제학 또는 퍼블릭 초이스, 공공선택 이론이라는 학문 분야가 있는데 이 분야가 수십 년 동안 많은 선진국들과 국가의 그 정책을 연구한 결과 내린 결론이 다음과 같습니다. 정치인과 관료 조직 모두 사적 유인 동기에 의해 움직인다. 그러니까 정치인도 하나의 이익 집단으로 보는 거고 관료 조직도 하나의 이익 집단으로 보는 것이죠. 기업은 당연히 이익 조직이죠. 이윤을 극대화하죠. 정치인은 뭘 극대화하겠어요?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하죠. 관료 조직은 자신들의 조직을 확대하고 승진을 목표로 한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인이나 관료로 구성된 이 정부라는 조직이 반드시 공익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할 거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맞지 않는다.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는 게 정치경제학의 결론이고 따라서 공익은 반드시 공조직이 담당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정치경제학의 제안은 민간 조직이 더 창의적이고 유연하게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미 에너지 분야, 의료, 교육, 교통, 또 통신 분야에서 민간 기업이 훨씬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이고 유연하게 우리의 공익을 증진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보는 현상 아닙니까? 이게 다 공익적인 사업들입니다. 에너지, 교통, 통신, 교육, 의료. 그렇지만 민간 병원도 잘하고 있고 민간 학교도 잘하고 있고 또 통신사들도 민간이고 에너지 회사들도 민간 회사지만 정부의 법과 질서, 제도 속에서 공익을 증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 국영기업화해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일을 더 잘할 것인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드린 말씀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게 또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시장 기능과 정부 기능은 이 대체 관계가 아닙니다.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경제 원론 교과서를 봐도 시장이 불완전하므로 정부가 이를 대신해서 경제활동을 대신해야 된다. 자원 배분에 개입해야 된다라고 쓰여있는 경제학 교과서는 없고 설사 그렇게 이야기하는 문헌이 있다면 그것은 얼치기 사이비 경제학자입니다. 경제학에서의 정답은 시장은 완벽한 것이 아니므로 정부가 시장에 실패하는 부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된다는 것이 경제학의 결론이고 시장 기능과 정부 기능은 보완 관계지 대체 관계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혹시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시장을 비판하면서 정부가 이를 대신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자칭 경제학자라고 한다면 그것은 엉터리 경제학자임을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우파, 자유우파, 보수에서 이야기하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라는 것은 공무원을 줄이고 정부 기능을 축소하자는 것이 아니고 보다 적은 인력과 정부 예산과 세금으로 우리의 원하는 공익을 좀 더 잘 달성할 수 있는 정부 조직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그 전 세계의 많은 나라의 통계를 보면 정부 부문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그 나라의 경제는 비효율적이 되고 생산성이 떨어지고 결국 빈곤과 비효율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스가 경제위기 당하기 전에 전 국민의 절반이 공무원이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반증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그럼 한국 경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말씀을 나머지 시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 원론적인 이야기인데요. 한 나라가 잘 산다는 건 결국 우리 기본적으로 1인당 GDP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인당 국민소득을 1인당 GDP라고 하는데요. GDP, 국내 총생산이라는 것을 정의를 보면 일정 기간에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마켓 밸류 총합이다. 여기서 제가 생산된이라는 것을 크게 쓴 이유는 국내 총생산이라는 건 생산량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2019년에 약 1642조 2천억 원 정도를 우리가 1년 동안 생산했는데 이게 생산물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그냥 국민소득이라고 하고 n분의 1로 인구수를 쪼개서 1인당 국민소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약간의 경제 이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생산한 것이 국민소득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생산해서 누구한테 팔면 지출이 일어나고 그 지출만큼 생산됐기 때문에 나의 소득은 누군가의 지출이죠. 그래서 생산된 것이 GDP고 그것이 국민소득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간단한 경제 원리를 몇 가지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6만 달러입니다. 우리나라는 3만 불이에요. 필리핀은 우리의 10분의 1, 3천 달러입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바로 1인당 GDP가 다른 것이죠. GDP가 뭐예요? 국내 총생산이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1년 내내 365일 하루 24시간 일하지만 연말에 1인당 생산량을 평균적으로 내보니까 6만 달러어치를 만들었기 때문에 6만 불인 것이고 우리나라는 그 절반 정도를 생산하니까 3만 불인 것이죠. 필리핀 사람들도 그렇게 아침부터 열심히 일하고 노동을 해도 만드는 물건의 가치가 우리의 1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3천 불인 것이죠. 그러니까 잘 살려면 한 나라의 국가가 부자가 된다는 것, 대한민국이 60년대 아시아의 최빈국 중에 하나였다가 21세기에 지금 세계 11대 경제 강국이 된 것은 결국 우리의 생산물의 가치가
급증했기 때문이에요. 볼륨, 양도 늘어났지만 밸류, 가치도 늘어나서 자동차도 만들고 철강도 수출하고 배도 수출하고 휴대폰도 만드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 나라가 된 것이고,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들은 그런 걸 못하니까 가난한 것이죠. 그러니까 요약 결론하자면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또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 바로 1인당 생산물의 가치, GDP를 높여야 된다. 당연한 경제 원리죠. 더 먹고 싶으면 더 생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서, 지금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은 바로 더 생산해야 된다는 이 원리를 무시하고 있어요. 그냥 나눠 먹을 궁리만 하지 더 먹기 위해서 더 생산해야 된다는 것은 고군동서를 막론하고 농부들도 아는 이 간단한 기초지식을 현 정부는 애써 외면하고 생산하지 않아도 더 먹을 수 있다고 지금 국민들을 지금 어떻게 보면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한국 경제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국 경제가 어렵습니다. 국가 부채가 늘어나죠. 가계 부채 문제 해결 안 되죠. 비정규직이 늘어나죠. 실업이 있죠.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죠. 복지 재정 부족하죠. 이게 다 경제 문제인 것 같지만 이 밑에 뿌리는 바로 한국 경제가 지금 저성장에 덫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저성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국 경제가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국민소득이 빠르게 늘어나면 가계부채, 국가부채, 세금도 더 거칠 테니까 국가부채도 줄고 비정규직도 줄어들 것이고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고 복지재원도 늘어날 것입니다. 결국 지금 한국 경제가 가진 모든 문제의 뿌리는 바로 성장의 침체에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성장이 잘 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필요 조건이죠. 성장이 정상 궤도를 찾지 않은 채로 지금 한국 경제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1970년대부터 대한민국이 지금 매년도의 GDP 성장률입니다. 등락이 거듭되고 있죠. 마이너스 성장 2번 했지 않았습니까? 1979년하고 1997년. 1979년은 그 11.6 직후에 한국 경제가 극도로 어려웠을 때고요. 그 다음에 1997년이 IMF 위기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에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매년도 등락을 하는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장기 추세선을 뽑아보면 그것을 경제학에서는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데, 이 잠재 성장률이 계속 하강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대 들어와서는 빠르게 하강하고 있고, 이 그림에서 짐작하실 수 있다시피 이 추세가 지속되면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0에 수렴하게 되고, 이것이 한국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지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 현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과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 때문에 이 추세가 더 가속화되고 장기화될 거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경제학이 잠재 성장률을 결정하는 변수를 모르고 있느냐? 아닙니다. 과거로서의 경제학은 잠재 성장률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미 분석 다 해놨고, 어떤 나라가 성장률이 높고 어떤 나라가 성장률이 낮은지 이미 다 밝혀져 있습니다. 사실은 한국이 경제학에서 바로 이 이론을 정립하는데 아주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60년대 가난하다가 7, 80년대 높은 성장률을 하고 90년대 들어와서 중저성장을 하게 된 그 과정을 종합해서 보면 어떤 나라가 성장률이 높고 어떤 나라가 성장률이 낮은지 쉽게 알 수 있는데, 경제학에서는 노동 투입, 자본 투입, 그리고 생산성, 이 세 가지 변수를 잠재 성장률을 결정하는 변수로 봅니다. 노동 투입은 지금 인구가 정체되고 그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노동 투입을 늘려서 성장률을 높이는 것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여기 이 막대 그래프에서 맨 위에 연한 갈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노동 투입입니다. 자본 투입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자본 투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2000년대 들어와서 자본 스톡, 그 중간에 짙은 갈색으로 된 부분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 하락에는 이 자본 투자, 기업들이 R&D나 이런 투자를 하는 것을 꺼리고 있고 기업 환경이 나빠지기 때문에 자본 투입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 경제의 저성장 기조의 고착에는 그 맨 아래 그 검게 표시된 이 생산성 부분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생산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노동이나 자본 투입을 대폭 늘려서 잠재 성장률을 올릴 수 없다면 한국 경제의 구조 개혁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만이 한국 경제를 다시 정상적인 성장 궤도에 올릴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는 것을 모든 경제학자들은 다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잠재력을 다시 올려서 한국 경제를 다시 정상 성장 궤도로 올리려면 이 세 가지를 해야죠. 먼저 자본 스톡을 늘려야 됩니다. 이 자본 스톡은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수한 인력을 배출하고 그리고 그 우수한 인력을 고용해서 우수한 생산성을 낼 수 있는 좋은 자본, 기술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투자를 하고 교육 계획을 통해서 우수한 인적 자본을 확충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5천만 인구 중에 일을 해서 먹고 살겠다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져야 돼요. 근데 지금 경제활동 참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고용률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와서 더 떨어지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현 정부의 노동 고용 정책은 정규직만 인정하고 가급적이면 다른 일자리는 만들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4차 산업혁명과 기그 경제의 확산으로 인해서 파트타임 재택근무 컨설팅 이런 업무가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지금 시대착오적인 80년대 논리로 오직 정규직만이 일자리 좋은 일자리라고 이야기하는 이 논리가 지금 일자리 창출을 막고 있고 여성 인력과 노령 인력의 경제활동을 참여를 지금 제약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다양한 고용 형태가 가능하도록 노동개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생산성,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국 경제가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장기 침체로 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술 개방과 혁신을 촉진하는 기업 환경을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을 개방하고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 그다음에 산업 구조 조정, 지금 침체되고 고용 창출 능력이 없는 산업은 가급적 위축시키고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자원, 인적 자본, 물적 자원이 미래지향적인 생산성이 높은 쪽으로 빨리 이전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산업 구조 조정을 하고 생산적 활동이 보상을 받도록 하는 이런 풍토가 조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그 앞에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지금 2000년대 들어와서 특히 현 정부 들어와서 그러한 문제가 심각해졌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이 내려간 것이고 그것에 반대로만 하면 성장 잠재력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소위 좌파 정부들은 시장을 불신하고 정부 기능을 과신하는 측면이 있는데 시장 기능과 정부 기능은 비교 우위가 다릅니다. 정부가 그렇게 유능하다면 먹고 사는 문제를 정부가 다 해결해 주겠다는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왜 빈곤과 비효율의 나락으로 떨어졌겠습니까? 정부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다고 할수록 오히려 조직된 이익 집단들은 오히려 더 유리해지고 분산된 조직화되지 못한 대다수의 경제적 약자들은 피해를 보는 것이고 부정부패는 더 만연하는 것이죠. 상식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정부가 많이 개입할수록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생산성은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런 측면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고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얘기했고 현 정부는 선거 때마다 이야기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듯 하지만 사실은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겠습니까? 국가가 국민을 책임진다면 국민은 그 국가에 종속되는 노예가 될 뿐입니다. 실제로 국가가 국민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나라가 있었죠. 그게 바로 북한이죠. 그래서 지금 북한 주민의 삶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래서 국민이 국가를 책임지는 나라가 건강한 나라입니다. 스위스라는 나라의 헌법 6조에는 그런 조항이 있답니다. 스위스 국민이 책임진다. 이렇게 돼 있대요.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건 건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국민이 국가를 책임지는 나라. 우리는 그런 나라가 자유롭고 미래가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제 강의의 제 말씀의 주제, 한국 경제를 그럼 어떻게 다시 재도약하겠느냐? 바로 시장경제 원리에 충실한 자유주의적인 경제개혁만이 해답이다. 그동안 성장 잠재력을 낮추고 반시장적인 개입을 거듭해온 현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는 것만이 한국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 자료에 보다시피 기업 환경을 개선해서 투자를 활성화해서 자본 축적을 촉진하고 개방과 경쟁을 촉진해서 자원이 생산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고 고용시장 유연화를 통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부실 기업을 구조조정해서 한국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고 그리고 내수 활성화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외부로부터 오는 경제 충격에 견뎌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시면 한결같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정치적으로 힘든 선택이고 어려운 결정들입니다. 영합주의적인 정부는 이런 선택을 못해요. 역사적으로 보면 경제 위기를 극복한 나라들은 지도자들이 이런 힘든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부는 이러한 힘든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부실 기업을 연명시키는 영합주의적인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 전략과 국가 의사결정 능력을 개선하는 것만이 한국 경제의 그 재도약의 조건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 말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